인터넷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나요? 1970년 12월 15일 화요일, 영국의 코미디 스케치쇼 몬티 페이선의 날아다니는 서커스의 두 번째 시즌 제12화가 방영됩니다. 그 에피소드 제목은 스팸이었죠. 그 안에는 또 같은 제목의 스케치가 하나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와이어에 매달린 채로 바이킹들로 가득한 카페 안에 내려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두 사람은 웨이트리스에게 "여기 뭐가 있나요?" 하고 메뉴를 묻습니다. 그러자 웨이트리스는 메뉴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모든 메뉴 스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 그냥 스팸에 스팸을 곁들인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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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그리고 스팸. 그런데 여자 손님이 말합니다. "저는 스팸을 안 좋아해요. 스팸 없는 걸로 주세요." 그러자 웨이트리스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순간 주변의 바이킹들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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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사랑스러운 스팸, 멋진 스팸. 그 이후로는 대화가 점점 더 엉망이 됩니다. 바이킹들의 합창과 웨이트리스의 스팸 창가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대화 자체가 들리지 않는 수준의 기괴한 소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스케치는 그렇게 끝나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저 손님은 결국 스팸 없는 식사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몬티 파이선 스케치는 원래 미디어나 인터넷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력하게도 이 장면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인터넷과 미디어의 어떤 상태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훗날 인터넷에서 쓰이는 단어 스팸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팸이란 무엇인가? 미디어와 인터넷 맥락에서 스팸이란 대체로 과도하고 관련 없고 원치 않고 성의 없거나 반복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몬티 파이선 스케치의 영향으로 1980년대 초기 온라인 채팅방, 게시판, 가상게임에서 사용자들은 상대의 글을 화면 아래로 밀어내고 담론을 방해하려고 스팸 같은 문구를 반복해서 도배하곤 했습니다. 싫은 사람의 글을 안 보이게 만들고 말 그대로 판을 장악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파일과 메시지 공유 네트워크에서 같은 메시지를 과도하게 반복 게시하는 행위도 스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통조림 햄 스팸 자체가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죠. 칼로리, 지방, 나트륨은 높고 영양은 낮은. 1980년대 이후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인터넷과 미디어는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9년 사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호스트 수는 수백 대에서 수십만 대로 늘었고, 1989년 한 해에만도 8만 대에서 16만 대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같은 1989년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사용자도 디지털 콘텐츠에 훨씬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웹사이트가 10만 개를 넘어섰고, 미국 가정의 약 40%가 컴퓨터를 소유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엔 15% 수준이었는데요. 갑자기 연결과 창작의 기회가 확 열립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신의 예술과 홈메이드 영상을 올려 공유하고, 디지털 프로필과 디지털 상점을 만들고, 영화나 책 같은 것을 구매해 다운로드하고 집으로 물건을 배송시키는 등 정말 믿기 힘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쉽게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70%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죠. 대략 50억 명입니다. 웹사이트는 10억 개가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약 6시간 35분을 온라인에서 보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과 인터넷 기기는 우리 삶을 거의 삼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조건은 인간 경험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좋은 것들이 퍼질 기회가 늘어난 만큼 문제와 위험한 콘텐츠가 퍼질 기회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스팸, 그리고 스팸 같은 미디어입니다. 스팸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팸과 스팸성 미디어에는 원치 않는 이메일부터 플랫폼 알고리즘, 자동화, 과도한 업로드를 불합리하게 악용하는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함합니다. 흔히 목적은 하나죠. 조회수와 참여.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팸이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인터넷에는 더 어두운 범죄와 위험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스팸성 미디어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잘 먹히고 더 번성한다는 건 인터넷의 현재 구조와 미래, 더 넓게는 인간 사회 자체에 대한 깊고 총체적인 문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은 단지 메뉴에 스팸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메뉴 자체가 점점 더 몬티 파이썬 카페처럼 변하고 있어요. 뭘 시켜도 어떤 형태로든 스팸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더 심각한 건 우리의 입맛 자체가 그걸로 인해 타버리고 둔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즐기던 섬세한 맛을 점점 덜 즐기게 되고 오히려 그런 자극적이고 가공된 것에 길들여져서 그걸 원하고 찾고 심지어 좋아하게 된다는 것. 창작자이자 소비자로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가공된 콘텐츠, 별로 생각을 요구하지 않는 콘텐츠, 나를 크게 흔들지도 도전시키지도 않는 콘텐츠를 점점 더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의도나 결과에 대해서는 점점 더 쉽게 눈을 감습니다. 인터넷 사망 이론. 자선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에 이끌려 바이킹 무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시청 시간을 쫓고 관객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 약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더 유명해진 인터넷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터넷 사망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뿌리는 2021년 아고라길의 매킨토시 카페 포럼에 올라온 익명의 스레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도, 세부 내용도, 음모론적 성격도 꽤 의심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정서만큼은 적어도 지금 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핵심 감정은 대략 이겁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상당수가 사실은 가짜다. 봇 활동이거나 AI 생성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만들고 큐레이션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인터넷은 무제한의 인간 활동과 번성의 장으로서 2016년쯤 이미 죽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2016년 실제로 사이버 보안 회사 인퍼바는 봇, 즉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전체 온라인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방문의 약 30%는 해킹이나 절도 같은 해로운 행동을 수행하는 악성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나머지 약 20%는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량한 봇으로 분류됐습니다. 그게 거의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물론 이 비율은 인터넷 전체를 다 포함한 수치라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사이트나 콘텐츠의 대부분이 가짜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큐레이션된 안정적인 플랫폼만 이용한다면요. 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누구든 얼마나 똑똑하든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가짜 콘텐츠와 가짜 트래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하게 스팸성 콘텐츠를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로우의 죽음과 알고리즘 피드. 2024년 창작자 수익화 플랫폼 패트리온의 창립자이자 CEO인 잭 쿤티가 SXSW에서 팔로워가 사라진 시대, 웹 창작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키노트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소셜미디어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점점 강해진 알고리즘 피드의 발전과 영향이었습니다. 콘티의 주장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대형 플랫폼들은 이제 팔로우 기반 피드에서 벗어나 주로 알고리즘 순위 기반 콘텐츠 분배 피드로 이동했습니다. 쉽게 말해, 콘텐츠는 이제 내가 누구를 팔로우했느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참여 지표, 예컨대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랭킹을 매겨서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창작자와 관객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분리된다고 콘티는 말합니다. 콘티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 팔로우는 소셜 네트워크의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팔로우는 인간의 창의성과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구조입니다. 팔로우가 콘텐츠 분배의 중심에서 밀려나면서 창작자들은 점점 더 명확한 팬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콘티는 또 말합니다. 웹 2.0 이후 처음으로 내 팔로워들이 내 게시물을 꼭 보게 되는 게 아니게 됐어요. 구독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내가 만든 걸 받지 못한다면 그건 창작자와 팬 사이의 진짜 직접 연결이 아니에요. 그건 구독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창작의 자유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제 내 콘텐츠는 내가 동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콘텐츠보다 더 낫다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싶지? 뭐가 나를 설레게 하지? 내 팬들이 뭘 좋아할까? 같은 질문 대신 머릿속 한편에는 계속 이런 생각이 깔립니다. 랭킹 알고리즘이 뭘 좋아할까? 그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창작물을 바꿔버립니다. 결국 나는 내 목표가 아니라 플랫폼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플랫폼의 목표는 결국 돈입니다.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1차 목표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만드는 핵심 수단은 광고 수익이죠. 광고 수익을 만들고 유지하고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사용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오고 그 사용자를 플랫폼에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 규모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랭킹 피드가 그걸 가장 잘 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점점 더 우리가 보는 것을 통제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개인과 문화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목적도 불분명한 채 그저 수익성이라는 끝을 향해 알고리즘에 의해 이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발견 가능성 같은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하죠. 시청 시간을 신경 쓰는 것도 때로는 작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 아래에서 잘 번성하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완전한 스팸이거나 스팸 같은 맛이 나는 콘텐츠입니다. 알고리즘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가? 알고리즘을 달래고 커리어와 사회적 존재감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많은 창작자들은 자신이 진짜 관심 있는 것에서 벗어나 유행하고 잘 먹히는 것에 맞춰 형식 카테고리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면 노골적인 베끼기, 반복, 중복, 수준 낮추기, 부주의, 과도하게 잦은 업로드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에 의해 묻히고 핵심 팬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잊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짜 트래픽, 알고리즘적 단절, 스팸성 미디어 문제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대중화로 더 악화됐습니다. 이제 AI는 인간에게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AI끼리도 메시지하고 디지털 아트와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프로필과 상점을 만들고 관리하고 구매와 경제적 결정을 판단하고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점점 덜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적어도 예전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인터넷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떤 느낌일지, 어떤 도움과 해를 가져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죠. 다만 확실해 보이는 건 하나입니다. AI는 더 좋아질 것이고 단절과 가짜성, 스팸성 미디어의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물론 생성형 AI가 전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훌륭한 활용처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의 디지털 식단은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해질 겁니다. 점점 더 무엇을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듣고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주문하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AI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존과 앞으로의 문제를 완화할 기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치들도요. 역사를 보면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나쁜 행위자와 기술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와 기술은 늘 그것들을 따라잡기엔 조금 늦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소비하는 사람들,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들, 플랫폼을 쓰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에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이걸 더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5명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5가지 콘텐츠 카테고리의 평균이다. 지금과 미래에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일이 우리가 친구나 주변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전부터 늘 중요했죠. 하지만 중요함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중요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결국 죽은 인터넷 이론이 진짜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전의 인터넷이 정말 죽었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기술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켜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것이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인간다움의 가장 깊은 층위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만들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서로 연결되고 싶습니다. 가식 없이 막힘없이요. 우리는 타인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네트워크, 물리적이든 디지털이든 그 모든 것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원합니다. 정직함, 진정성, 공생, 번영을 원합니다. 인터넷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팸 카페는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스팸은 대부분의 메뉴에 어떻게든 섞여 들어갈지도 모르고 우리도 가끔은 그걸 집어먹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처럼 절제와 희망과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식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팸이 최소한인 아름다운 식당과 가게와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미 있게 함께 빵을 나누는 일도 여전히 가능하죠. 콘티의 말로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창작자로서, 운영자이자 CEO로서 내가 배운 가장 어려운 교훈은 이거였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고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진실함을 지키는 것. 말은 쉽지만 남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하게 두지 마라. 그러면 결국 너는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